첫 번째 발표자는 앞에 이제 소개를 드렸던 법무법인 율촌의 정상태 변호사님께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상태 변호사입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를 드렸는데 잘 공유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고, 다만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 핸드폰하고 이메일을 상단에 기재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저희 개인정보 이슈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개인정보 주요 이슈로서 어떤 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가명정보, 익명정보의 대략적인 개념과 주로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처리에 과연 이제 요즘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뭐 클라우드 액세스 이런 부분이 과연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그 원칙과 그 사례들을 좀 살펴보고 수집된 목적 이외의 사용이 어느 때 가능한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이 분야 일을 좀 하면서 보니까 위탁과 제3자 제공 사이에서 어느 쪽에 속하느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위탁의 경우에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위탁에 해당되면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개인정보가 뭐 계속 유통이 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으니 파기 의무가 어떻게 부과되고 예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주체가 권리 보호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가 안정성 확보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도 간략하게 절차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정보는 뭐 워낙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표준 지침을 제가 써놨는데 2조 1호에 뭐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이런 것이 아주 대표적인 개인정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정보만으로는 알 수 없더라도 결합할 경우에 식별력이 있는 정보, 그리고 요번에 이제 2020년에 가명정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를 결합하면 이제 식별력이 있는 정보, 그 자체로는 바로 알아볼 수는 없지만 그런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하고, 그 가명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추가 정보는 오른쪽에 보통 대표적으로 매핑 테이블이 있겠습니다.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개인정보법의 적용 대상에 가명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명 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개인정보가 아니거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데 아닙니다. 가명정보는 여전히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익명정보, 그러니까 정보 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정도까지 삭제하거나 대체한 경우에는 익명정보가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경계가 좀 모호하죠.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보면 잘못된 가명정보를 보면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등을 뭐 삭제하거나 암호화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주소가 마산구 주소와 직업 국회의원이 딱 이렇게 특정이 되면 뭐이 자체로도 식별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명정보에는 직업을 삭제해야 되고 익명정보에는 직업을 삭제한 것뿐만 아니라 가족, 예금, 대출액 이런 것들이 범주화가 되면 더 이상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인 익명정보까지 가게 되면 개인정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면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대략적으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원본 정보가 있고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있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소유자 연락처 등이 암호화나 대체가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뭐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삭제가 돼 있어서 맨 오른쪽 하단이 가명정보화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 결정 위주로 좀 살펴보면 태아 초음파 영상이 개인정보냐 이런 게 이슈가 한번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몇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태아 초음파 사진 자체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오른쪽 위를 보면 태아의 개인정보냐? 그건 아니고 태아는 살아서 출생해야만 그 법인격이 있으니까 임산부의 개인정보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위탁 업무에도 해당이 된 거죠. 산부인과 병원이 어떤 이제 위탁 처리를 할 때 문서로 위탁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뒤에 위탁 요건이나 절차 방법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형전후 사진, 얼굴 사진 개인정보냐? 개인정보입니다. 또 그에 더 나아가 의료정보 일부로서 민감정보라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2018년 사례집 답변입니다. 단속경찰 얼굴 사진을 건넸다 이래서 문제된 사안에서 창원지방법원이 단속경찰 얼굴 사진도 개인정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다른 사안인데 이제 처방전이 넘어간 경우에 그때 이제 판례 사안인데요. 2019년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염두에 둘 거는 암호화를 하긴 했지만 너무 쉽게 복호화가 됐으니까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리고 처방전의 고유 식별번호, 식별정보, 그러니까 개인 주민등록번호죠. 그리고 민감정보, 환자 의료에 관한 헬스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이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위반됐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을 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넓게 유출되지 않았고 유출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그 의도 자체가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려고 했다. 좀 선한 목적인 거죠. 그 외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법 위반은 되지만 손해배상은 부정한 사안입니다. 예, 사료중심 개인정보보호법령 해석 실무교재라는 또 가이드라인을 개인정보법에서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판례 같은 경우를 보면 휴대전화번호 뒤 네 자리도 개인정보라고 봤고,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 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냐? 이렇게 이제 사안을 물어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정보도 되니까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건물 출입 기록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판례 사안을 보면 유심칩의 일련 번호 개인정보라고 보고 있고 이메일 주소도 개인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 역시 개인정보고 결제 대행사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와 결제 상품 정보도 개인정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인정보로 보고 있는 범위가 포괄적인데요. 근데 지금 표준 해석례, 같은 교재 해석례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보시면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냐, 그 밑에 노란색 표시를 보시면 일반적으로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법에서 보호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다. 이게 이제 익명정보화까지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인공지능 하시는 분들은 엑스레이 사진이라든지 뭐 폐사진, CT, MRI 이런 사진들이 가명정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사례는 조금 해석례는 조금 더 나아가서 익명정보라고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익명 처리 수준에 따라서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CTV 모니터 영상사진 개인정보냐? 밑에 노란색 표시를 보시면 외관, 자동차 등록 정보는 결합할 수 있을 경우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다. 얼굴은 뭐 그 자체로 개인정보고.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가능성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참 많죠.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만든 2021년 9월 생체정보 가이드라인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생체정보는 지문, 얼굴, 홍채, 정맥 등등 신체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지문이라든가 얼굴의 원본 정보는 당연히 이제 생체정보고 거기서 나오는 특징 정보들도 개인정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표로 잘 정리를 해놨는데요. 개인정보 안에 생체 정보가 있고 그에 더 나아가서 이제 인식할 수 있는 정보, 얼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식별력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 발표자료를 배포해 드릴 테니까 거기 출처 등을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례 오른쪽 밑을 보시면 그래서 안면인식 시스템에서 얼굴 사진 및 특징 정보 등도 모두 개인정보니까 본 가이드라인에서 안내하는 보호조치를 따라라. 그래서 이런 보호조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도 있습니다. 보복부하고 개인정보위원회가 만든 건데요. 여기 가명 처리 방법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뭐 눈, 코, 입, 문신 등등의 식별로 높은 것들은 삭제 모자이킹, 이제 가명 처리를 하라는 거고, 다이콤 헤더 등에 있는 것들도 삭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상은 웬만하면 써도 된다. 그리고 3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바운더리를 삭제해라. 이 정도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하도 많아서 좀 정리를 했는데요. 법이 1개, 대통령령이 하나, 고시가 11개, 해설서가 4개, 가이드라인이 30개입니다. 쭉 제가 한번 다시 이번 발표를 앞두고 봤는데요. 빨간 표시한 내용들이 조금 뭐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사례들도 많고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표시해뒀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개인정보 해설서, 저 해설서가 가장 자세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례 중심 실무 교재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뭐 유출 대응이라든지 가명 처리 방법이라든지 보건 의료라든지 생체 정보, 또 AI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의 법적 효력은 어떠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제가 박스한 걸 좀 보시면 좋은데요. 고시는 원칙적으로 법적 규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할 때 법률 그리고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거기에는 구속이 되고 나머지 시행규칙이나 고시는 특별한 경우에 뭐 원칙적으로 그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이 한 번은 읽어보지만 아주 그렇게 구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시를 준수했다면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죠. 다만 사고가 터졌으면 이 고시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법원이 보기에 마땅히 준수해야 될 조치는 고시에 없어서도 취해야 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사례들도 있고요. 처리 개념은 그 법 제2조 2항 2호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놨습니다. 연계, 검색, 이용, 열람, 조회 등도 처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순 전달, 전송, 확인은 처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이 실무교재의 가이드입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해서 법률 시행령 지침이 있는데요. 원칙은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조 1항 1호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방법은 좀 유연하긴 합니다. 서명 날인 구두 홈페이지 동의를 받을 수 있고 근데 이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의로 간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인데요. 제 아래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로엠비라는 법조인 대관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수님 그 개인정보를 이렇게 끌어다가 자기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겁니다. 또 유료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정도면 교수님의 동의는 실제적인 동의는 없었고 또 교수님 소송도 제기했지만 그 정도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유료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면 개인정보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사안도 있는데요. 그 홈플러스에서 이건 조금 좀 자세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3자 제공 그 가운데 보시면은 체크해 주세요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 판 겁니다. 이제 경품 주면서 그 제3자 동의도 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경품 주는 것보다는 그 정보당 한 1,700원인가를 받고 팔려는 게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 2심은 무죄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의는 받았으니까 알려주고. 근데 3심은 유죄라고 했는데 결론 위주로 좀 보시면 처음부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보험회사의 대가를 받고 팔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표시광고 공정화 법률 위반.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무관한 성별, 자녀 수, 뭐 동거 여부 이런 것까지 다 그 수집했다. 그래서 또 이걸 안 하면 경품을 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위반, 서비스 제공 거부하면 안 된다는 규정 위반. 그리고 깨알글씨 1mm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의사항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인정보법 위반. 그렇게 해서 결국 개인정보법 72조 2호 위반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근데 1, 2심은 무죄라고 봤어요. 그러나 3심에서 뒤집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의를 받으면 되고 그 외에 수집 이용의 법률의 규정 또는 법령상 의무 준수의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보면 신용정보법, 병역법, 의료법 등등을 기재하고 있고요.
법령상 의무 준수로서 소비자 기본법에서 리콜 의무, 그 개인 정보통신망에서 게시판 사용자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이런 경우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 보면 그렇게 허용되는 경우에는 제3자 제공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 사례, 근데 케이스에 따라 좀 불분명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 결정 예들을 좀 봐야 되고, 또 실제 케이스에 대해서는 가서는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법률상 허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사, 복무 이런 것들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에 따라서는 정보 처리자의 이익이 정보 주체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경우. 그래서 의결례, 개인정보위원회 의결례를 보면 그 철도 운전실에 CCTV를 둬서 두 손이 이제 그 운전대 위에 있는지 손만 촬영한 겁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니까요. 동의를 받는 방법은 포괄적 동의는 불가능하고, 그리고 홍보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원래 위탁할 경우에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홍보 판매 목적의 위탁인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홍보 판매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되고, 위탁인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판매 목적의 동의는 좀 엄격하다. 그리고 선택 동의사항,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이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그건 이제 무조건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선택 사항인 경우에는 정보 주체가 거부를 할 때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그 경품 사례에서 보셨죠. 그리고 동의의 구체적인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등은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보시면은 이런 거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수집 목적에 이제 각각 열거를 해서 받아야 되고, 오른쪽에 여권번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 이런 부분, 또는 민간정보, 그러니까 헬스정보 데이터들은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동의라는 걸 좀 도입하면 어떠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이건 외국 사례들이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개인 주체가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적 동의는 아니지만 IRB 심의를 받은 경우 2차적 활용에 대해서 약간 포괄적 동의를 허용하고 있고, 호주도 그렇습니다. 핀란드도 2차적 활용에 대해서는 포괄적 동의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약간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좀 보시면, 그 회사에서 자체 감사를 위해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 그러니까 열람, 기타 등등 해도 되냐, 그 부분에서 개인정보위원회의 답변은 이제 민간 기관인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기관엔 법률의 규정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이것이 답변입니다. 목적의 사용을 좀 보시면은, 원칙적으로 수집할 때 동의받은 목적 외로 쓰면 안 되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고, 다만 예외로서 모든 예외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때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기서 법률이죠. 그러니까 시행령, 시행규칙도 안 됩니다. 법률에 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8조의 2항 5호를 보시면은, 공공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하고, 그 경우에 개인정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라. 그리고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공소제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결례 보시면 좀 이 개인정보 영역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결례를 한번 보시면, 피내사자, 그러니까 수사 단계까지 가지 않은 인지전에 행하는 피내사자는 어떠냐? 거기서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그러나 불가피하다면 된다. 약간 좀 애매하게 써 있긴 합니다. 이제 제3자 제공하고 위탁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법이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위탁은 26조가 규율을 하고 있고, 제3자 제공은 제17조가 규율하고 있습니다. 예시로서는 텔레마케팅, 배송 업무 등을 위탁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위탁과 제3자는 뭐가 다르냐?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서 처리하면 위탁이 되는 거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위탁자가 아니라 정보를 받는 그 제3자의 고유의 이익이 있으면 제3자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전 방법은 원칙은 위탁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위탁 사실을 공개하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정보 주체한테. 그리고 위탁의 경우에는 관리 감독은 무조건 위탁자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종업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제3자 제공인 경우에는 그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정보 처리자가 일단 정보를 넘기면 제3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예,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안내서 아까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사례들을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만족도 조사를 하는 기업은 위탁자고 고객 리스트를 제공받은 기업은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가 넘어갈 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사례들을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절차 방법은 뭐가 있느냐? 그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위탁은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에 포함된 사항은 가운데 제가 쭉 그 법령에 있어서 그걸 준수해야 되고 위탁 업무와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홍보 판매 권유를 위탁할 때는 정보 주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서로 하는 이런 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되죠. 그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인데요. 사례를 보면 간편결제사에 고객이 결제를 맡기면 위탁에 해당되냐?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보면 위탁자에 대한 교육감독 의무가 있고 불법 행위 발생 시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책임을 감경하는 게 허용되지 않죠. 그리고 수탁자는 위탁 업무만 수행해야 되고요. 그런 책임과 수탁자의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안내서에 나온 사례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그 계약서 형태로 그 처리 항목을 작성해야 되는데 일부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시정 조치 및 1,000만 원 과태료가 나온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수탁자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 및 1,000만 원 과태료.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거죠. 교육을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 여기는 시정 조치만 나왔습니다. 그 아까 홈플러스 사안인데요. 그 개인정보 여기도 이제 1, 2심은 무죄라고 봤는데 대부분이 유죄라고 봅니다. 어떤 사안이냐면 위탁에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중에 이른바 퍼미션 콜 이제 동의가 누락된 부분 이제 어떤 개인정보의 주체한테 전화를 해서 이걸 할 테니 퍼미션을 해달라. 이거를 보험회사한테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보험회사들이 위탁받은 거니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니까 1, 2심 맞네 하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유죄라고 본 겁니다. 여기 이제 법리를 보면은 대가를 지급받는 거 위에 독자적인 이익을 수탁자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업무만 처리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서 취득 목적 방법, 대가 수수, 실질적 관리 감독 여부, 뭐 개인 주체한테 미치는 영향 등등등 굉장히 이제 고려 요소를 써놨는데 이 사안에서는 그 회원 정보 주체 패밀리카드 회원들의 뭐 성명 등등의 개인 정보가 그 정보를 받은 보험회사들의 마케팅 영업에 필요했던 거죠. 고유의 이익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팅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니까 그 처리 위탁이라는 형태를 띄었지만 보험회사들한테 제3자 제공을 했어야 되고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위탁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국민카드가 카드 사고 분석 시스템 개선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이건 위탁 계약이었고, 이제 수탁자 딴에서 이제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위자료는 1인당 10만 원. 이제 배상 판결이 난 거고요. 이건 GS 칼텍스 사안인데 고객 서비스 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도 받은 겁니다. 그 경우에 이제 또 수탁자 측에서 이제 유출이 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았고 중간에 그
다 회수가 됐고 이래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된 사안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개인정보 파기 의무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법률 시행령 표준 지침 고시들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달성하거나 보유기간 경과, 계약관계 종료 시 파기해야 됩니다. 다만 가명정보는 파기 의무가 법률상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좀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계약상 파기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파기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에는 파기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의결례에서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보시면 이용약관 초과해서 개인정보 보관해도 되냐? 그 법률의 근거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동의를 받아도 됩니다. 동의와 법률이 있으면 다 됩니다. 그리고 7번에 영구 보존해도 되냐? 보존기한이 없으므로 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에 위반이 되겠죠. 그 동의를 받아도 불가능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영구 보존인 경우에는. 그럼 매일 파기해야 되느냐? 즉시 파기해야 되니까 5일 단위로는 파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지금 개인정보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정보 주체의 권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열람 신청할 수 있고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명 정보의 경우에는 일단 식별력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가명 정보만으로는 내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뭐 제대로 됐다면 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35조 7조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가명화 되기 전에 가명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 37조의 처리 정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서 시행령 지침 고시 등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절차적인 내용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조치 의무 부과를 하는데요. 어떤 개인정보 처리자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법률 시행령 지침 고시들에서 빼곡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적 조치, 기술적 조치, 물리적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고시 등에서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아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FP 정부 R&D RFP 예제를 제가 보면서 좀 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어떤 기관은 제가 적시하지는 않고 제가 하나 따왔는데 초상권 동의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초상권은 개인정보에 들어가 있어서 별도 동의는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목적 범위 내인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차적 활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데이터의 귀속이나 연구개발 성과 부분은 혁신법하고 좀 연관이 되는데 오늘은 그 주제를 벗어나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익 배분의 문제도 혁신법상 조금 문제는 좀 있는데 예, 뭐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이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제 데이터 보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경법 개정이 돼가지고 또 부경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경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데이터 기본법도 곧 개정이 되는데요. 어쨌든 상당량 축적 관리되고 있고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 영업상 정보가 데이터로 정의가 돼 있고 부경법 과목이 신설됨으로써 그런 데이터를 권한 없이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거나 그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이런 경우 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법도 적용된다. 우선 적용되지만 이 법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제 데이터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요. 원데이터, 가명처리, 뭐 전처리, 산출물 단계별로 이제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있고 특성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만 좀 보시면은 일단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속 여부를 따질 때도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누구 소유로 한다 이런 조항의 유효성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차치하고 어쨌든 물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에서 소유권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변동의 가능성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보호해야 되냐 그래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 보호될 수 있다는 다수설이나 논란의 여지가 조금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여기서 생략은 하고요. 형법상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간 과격한 판결이긴 한데요. 사용자가 종업원이 자료를 유출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당연히 뭐 영업비밀 침해죄가 되지만 영업비밀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을 들여서 제작한 설계 도면 등을 담은 컴퓨터 파일이 유출이 되면 이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니까 업무상 배임죄가 된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 위에 무더기로 지금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조항이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업비밀도 가능은 한데 원데이터, 가명 데이터는 이게 이미 공개가 된 데이터여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뭐 사전 처리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영업비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 부경법 카목도 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예, 이상과 같이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